여러분 반갑습니다. 신봉기 교수의 법부정, 법으로 푸는 정치 풍향계입니다. 오늘은요, 콜드블루님, 신보경님 두 분만 일일 자유구독료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제 채널에 멤버십 가입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바로 본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힘 안에서는 사실상 내부 숙청 시스템이 가동이 되고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당대표는 침묵했고 그 대신에 원외 조직이 움직였습니다. 비판 의원들에 대해서는요, 윤리위원회, 또 당무감사위원회, 또 사퇴 압박이 동시에 작동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법부정에서는요, 장동혁 체제 아래서 구축된 친위 원외 조직 정치, 즉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조직화해서 딱 표적으로 해가지고 그들에게 사퇴하라, 의원직 사퇴하라, 뭐 그냥 사과하지 않으면은 윤리위에 제소하겠다, 당무감사 요청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들에게 압박을 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 이거는 완전히 친위 조직이에요. 친위 조직. 장동혁 친위 조직이에요. 장동혁이 어제 지난 2일 날 그랬었죠. 어제가 이제 2월 4일이었지 않습니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어제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거취 표명을 일단 그래도 4일 날 교섭단체 대표 연설, 그것이 중요하니까 그거 마치고 나서 거취 표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어제 완전히 입 딱 닫고 넘어갔습니다. 그 사이에 원외 친위 조직들이 친한계 그 강경 발언했던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집중적으로 그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한길이 장동혁에 대해서 오히려 거꾸로 충성도 테스트를 지금 하는 것 같아요. 영화 어제 3일입니까? 4일입니까? 2월 4일이군요. 영화 개봉하는데 본인이 돈 대가지고 그렇게 만든 영화 개봉일인데, 개봉하는 날 영화 보러 오느라 이렇게 했는데 가진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그와 관련해서 가면은 뭐 아주 충성스러운 전한길 하수인이죠. 어쨌든 그렇게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전한길의 장동혁에 대한 그 충성도 테스트에 대해서 한번 또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원 게시판 제명의 실체에 대해서 주진우 의원이 입을 좀 열어야 됩니다. 솔직히. 그런데 그가 너무 입을 닫고 있어요. 그래서 주진우 의원에 대해서 오늘은 제가 한번 좀 파헤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기대해 주십시오. 상당히 기회주의적인 이런 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참다 제가 주 의원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지금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면서 눈에 띄는 항목이 딱 제게는 하나가 있었습니다. 선거 연령을 16세로 내리겠다? 참 한심합니다. 그게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전국 전환을 위해서 그런 지금 애를 쓰고 있는데 전혀 실현 가능성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고등학교를 지금 정치판으로 만들려고 합니까? 지금 18세로 내린 거 그거조차도 고등학교를 정치판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해서 얼마나 우리가 그 당시에 18세로 연령 하한 선을 내리는 것에 대해서 그때 논박이 되게 강했거든요. 근데 16세로 내리면은요, 고등학교를 정치판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민주당에서 주장하면은 그거는 뭐 그러려니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보수당이라면서 보수 정권이라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그거 절대로 용납 못합니다. 지금 현 그 상황을 위기 모면하려고 굵직한 그런 어떤 이슈를 한번 던져보는 것이라고 밖에 저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에 대해서 차분히 오늘 순서대로 쭉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이슈를 조금 비중 있게 여러분들 좀 다루려고 합니다. 친위 원외 조직과 그리고 또 그들이 타깃으로 한 그 누구예요? 뭐 배현진 의원이라든지 고동진 의원 등등 이들에 대해서 표적 정치를 하는데, 친위 원외 조직이 누구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었죠. 원외 당협위원장.
그 사람들을 동원해 가지고 엊그제 2월 2일 날 그때 당 그 의원총회 할 때 그때 완전히 흥분하면서 쫓아나갔던 사람이 있죠. 정성국을 완전히 표적으로 해서 참 진짜 배지가 대단하긴 대단하다 그러면서 그렇게 비아냥거리면서 갔던 그 조광환 씨, 그 사람이 지금 넘어온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어쨌든 나가가지고 자기가 또 남양주시인가 거기에 당협위원장이에요. 거기에 시장을 했었잖아요. 이재명하고 갈등을 빚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것 때문에 거기에서 뭐 민주당 쪽에서 정치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이쪽에서 끌어들였는데 그 피가 어디 가겠습니까? 그렇게 나가더니 바로 그 원외 당협위원장 명의로 해가지고 이들에 대해서 친한계 이 사람들에 대해서 완전히 사퇴를 요구하는 이런 지금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들끼리도 지금 오히려 서로 간에 지금 충돌이 벌어졌어요. 내가 왜 서명해야 되냐 하는 그 당연히 지금 국힘의 전국 243개인가 이렇게 200 그 정도 되는데 그 당협이 있는데 그 당협에요. 뭐예요? 지금 현역 의원들을 빼고 나면은 한 140여 명인가 이렇게 되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140여 명이 되나요? 107, 80명 되나요? 그렇게 되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그 중에 보면은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현역 빼고 이제 원외 당협위원장은 숫자가 한 140여 명 되겠네요. 어쨌든 그렇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모두 다 똑같이 지금 비판하는 이런 장동혁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런 생각에 그들에 대해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그런 입장만은 아니잖아요. 입장이 다 제각기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거기에 동참하는 서명을 안 하니까 당신 서명 안 하면은 당신도 우리가 표적으로 삼을 거야 하면서 그들에 대해서 겁박을 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어쨌든 그런 짓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장동혁이 지금 친위 조직 일종의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그 친위 그 홍위병 역할을 지금 하고 있어요. 기가 찹니다. 그 점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국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요. 단순히 계파 갈등이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뭐 정책 가지고 지금 다툰다든지 노선 경쟁으로 보기도 힘듭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요. 권력 중심부, 즉 장동혁 지도부가 친위 성격의 원외 조직을 동원해서 당 내부를 재편해 나가는 그런 과정, 즉 조직화된 표적 정치를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모든 출발점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한동훈 전 대표 제명한 것, 이게 모든 출발점이에요. 그런데 그 제명은 한동훈 전 대표 제명한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한 전 대표의 제명 사건으로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게 출발점이라는 게 문제죠. 그리고 나서 한 전 대표 제명을 하고 그다음에 김정혁 전 최고위원도 제명하고 사실상 제명이죠. 당원권 정지 2년을 탈당 권유를 해가지고 하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제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다음에 누구야 하면서 이제 눈을 돌리면서 누가 지금 달려들어 하면서 이래가지고는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고성국이가 지금 금명하고 있는 사람이 배현진, 정성국, 고동진, 한지아, 박정훈 딱 진짜 친한계를 표적으로 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타겟으로 지금 지목을 하고 있는 거죠. 이들은 모두 다 공통점이 딱 하나입니다. 장동혁 지도부의 결정과 강성 경향에 대해서 불편한 질문을 던졌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는 그 하나의 어떤 정형화된 어떤 패턴을 발견을 할 수가 있는데요. 외곽을 선동해가지고 원외 그 당협위원장들이 집단으로 성명서를 발표를 하고 연판장을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그들 이름으로 해가지고 윤리위에 그 표적 인물에 대해서 조금 전에 언급했던 그런 친한계 표적 인물들에 대해서 윤리위에 제소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당무감사를 하게 하고 사퇴를 요구하고 그들을 고립시키고 하는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전형적으로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이런 정형화된 패턴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은요 우발적이지 않아요. 상당히 지금 거의 매뉴얼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완전히 뒤에 누군가가 조정을 하지 않으면은 이런 일이 지금 이런 식으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 핵심의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조직화된 원외 당협위원장 그룹들이죠. 형식상 이들은 원외 당협위원장이니까 사실은 국힘에 있어서 사실 풀뿌리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원내 지금 정치를 한다고 정신없고 원외에서 뺏지는 안 달았지만은 사실은 지금 당의 지금 그 베이스 역할을 바깥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뭐 당선 가능성이 있든 없든 간에 전국 호남까지 해가지고 호남에도 뭐 아직까지 당협위원장을 그 제대로 임명 못한 그런 그 호남 지역도 있고 합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서울 수도권 그다음에 영남권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이 지금 똘똘 뭉쳐가지고 오히려 이들을 친한계 그 목소리 내는 사람들에 대해서 타깃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당의 그 풀뿌리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지도부를 엄호하는 친위 실행 조직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들이 집단 성명을 내면은요, 그 안에 딱 눈에 띄는 단어들이 있어요. 당의 명예를 훼손시키지 마라. 당의 기강을 확립해야 된다. 당대표를 향해서 무례한 발언을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런 연판장이라든지 성명문 같은 이런 것들 낼 때 항상 타겟은 딱 정해져 있어요. 장동혁 체제를 흔드는 인물들이 타겟입니다.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명 중에 딱 지금 두 사람을 지금 딱 지목을 했어요. 배현진하고 정성국입니다. 이번 그 의원총회 하면서 배현진, 정성국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공격적으로 발언을 했죠. 배현진 의원 사례가 상당히 먼저 배현진 의원 사례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요, 배현진 의원이 서울시당 위원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시당 위원장으로서 제명 철회, 한동훈에 대해서 제명 철회를 요구하는 그런 성명문을 공유를 했다. 친한계의 성명문을 공유를 했다. 이렇게 한 것, 이게 지금 징계를 받아야 된다. 윤리위 제소 대상이 돼야 된다. 하는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은 서울시당 위원장이 그 제명 철회 요구하는 성명문을 공유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서울시당 전체의 뜻처럼 보이게 된다. 이게 지금 징계 사유라는 거예요. 공천권을 가진 자리에서 예비 후보에게 압박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이렇게 해서 공천권에 상당히 영향력을 미치는 서울시당 위원장이잖아요. 서울시당 위원장인 배현진 의원을 그 서울시당 위원장에서 쫓아내야만 또 서울시의 지방선거에 대해서 공천에 자기 사람들, 장동혁 사람이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지금 배현진이 지금 가장 먼저 1차 타겟으로 삼은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당 전체 뜻처럼 보이게 했다. 공천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공천권을 가진 자리의 사람으로서 한동훈 제명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문을 공유를 했다고 하는 것은 예비 후보들에게 자기에게 줄 서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압박이 될 수 있다. 이게 징계 사유로 해서 배현진 의원을 지금 윤리위에 제소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늦게 발견이 됐는데 지난 31일 1월 30일인가 31일 날 이미 배현진 의원에 대해서 윤리위에 제소를 했더라고요. 어제 보도가 됐어요. 사후에 이제 알려진 거죠. 살짝 그렇게 알려진 거죠. 정치적 입장 표명을 공천 개입이라는 윤리 문제로 전환을 하게 되면요, 정당은 통제 장치로 바뀌게 되는 거죠. 말이 안 됩니다. 진짜 저는 이해 불가해요. 이 사람들 하는 짓거리 보면은. 그다음에요, 또 정성국 의원은 더 노골적입니다. 바로 어제 2월 2일 날 의총에서 조강한 원외 지구당 위원장, 이 사람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양주시장 출신이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정성국 의원하고 한판 붙다시피 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했었는데 뭐 완전히 야, 너 나와봐 하면서 완전히 그냥 죽일 듯이 그렇게 지금 완전히 진짜 깡패짓 하듯이 그런 식으로 하고 나갔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뭐 잘못한 거 없다. 뭐 이런 말은 한 적이 있다. 그런데 저런 말은 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발뺌하고 지금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지가 이제 배지가 대단하다 그러면서
지가 원외 당협위원장이니까 원외 당협위원장들 배지 없는 사람들 규합을 해가지고 성명문 발표하고 연판장 돌리겠다.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의총에서 정성국 의원이 원외 최고위원의 그 참석 자격을 문제 삼았다는 이유로 해서 원외 당협위원장 78명이네요. 결국은 이제 140여 명에서 나머지 사람들 거기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네요. 거부한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140여 명에서 거기에 서명 같이 서명을 이름을 연명으로 하자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 하지 않으면은 그 연판장에 이름을 올리지 않으면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당무감사로 해가지고 당신 골병 들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겁박을 하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판장 과정에서 이름 올리면 당무감사에서 살려주겠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당협위원장들한테 거짓을 했다는 겁니다. 정말 거기에 다 그 78명 명단이 이제 공개됐겠죠. 제가 아직 확인은 못했는데 그 사람들이 모두 다 거기에 다 회유돼서 넘어간 사람들이에요. 그러지 않은 사람들, 안 넘어간 사람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또 눈여겨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기 지구당 위원장에 자기 지구당 각자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자기 지구당 위원장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뭐 알 수 있으면 제가 검색해서 한번 확인해 가지고요. 뭐 확인하려면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 조강환 페이스북에 들어가면은 명단이 78명 명단이 거기에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거기에 명단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좀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자기들 지금 배현진, 정성국, 특히 정성국 사퇴 요구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름 올리면은 당무감사에서 살려주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정성국 의원 사퇴를 요구하는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이런 짓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치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무슨 뭐 깡패 집단 아닙니까? 깡패 집단? 이런 당무감사권이라고 하는 것을 협박수단으로 사용하는 이런 권력 행사 짓을, 권력 남용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배현진 정성국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고동진 의원, 한지아 의원, 박정훈 의원 이들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 제소 단계는 아닙니다만은 거구 성향 유튜브에서 먼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람 이름에 대해서 제명, 제거이라는 이런 단어를 우선 툭툭 던지면서 그리고 나서 실제 당내 문제 제기를 그 사람들이 이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게 되는 이런 이제 구조를 계속 반복해서 그런 패턴으로 이어가고 있는 거죠. 바깥에서 극우 성향 유튜브에서 외부 선동을 하고 그다음에 내부에서는 거기에 따라서 당무감사 또 윤리위 제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실행하는 이게 지금 국힘 내부에서 당 안에서 작동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 시스템의 정점에는 바로 장동혁이가 있어요. 그 주변에는 공격적 언어를 증폭시키는 장해찬이도 있고 원내 전략의 축을 담당하는 송은석 라인이 같이 그렇게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형식은 윤리위지만 실체는 정치적 처단 행위를 하는 그런 진짜 잘못 구성된 그런 윤리위원회 조직입니다. 중앙윤리위원회입니다. 시도윤리위원회는 절대로 지금 현재 그런 식으로 권한 남용하는 그런 윤리위원회 없습니다. 사실 지금 외곽에서도 상당히 지금 확성기를 틀어놓고 있는데요. 고성국식 채널에서 배현진 제명, 고동진 제거, 정성국 폐륜 이런 식으로 제목이 먼저 나오고 그러고 나면은 며칠 뒤에 실제 윤리위가 움직이고 있어요. 우연이 아닙니다. 이게 강성지지층의 메시지가 당 기구를 선도하는 그런 역전된 권력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고성국이가 던지면은 당에서 받아가지고 그렇게 윤리위원회에서 또는 당무감사위원회에서 그렇게 헤쳐먹는 이런 짓을 지금 국힘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정상적인 정당입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그렇게 정상적인 정당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상황을 보니까요, 제가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이 표적 시스템은요, 그런데 친한계만 겨냥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이미 오세훈 시장이 지금 컷오프와 배신자 프레임으로 지금 대상이 되어 있죠. 김무성 전 대표까지도 지금 정책 비판이 아닌 인격 모독의 표적이 되어 있습니다.
김무성이 그 친구 뭐 어쩌고 저쩌고 누구 뭐 어디 진짜 동네 친구입니까? 김무성 의원이 아무리 정치적으로 그 노선이 다르고 뒤에서 그렇게 마쿠 무슨 뭐 정치 장난을 하니 뭐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김무성이 그 친구니 뭐 김무성이니 이 저 어린 친구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이거 정상입니까? 아무리 그래도 정말 진짜 폐륜은 누가 폐륜입니까? 도대체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오세훈, 김무성 이런 이들에게까지 이들은 지금 친윤도 아니죠, 친한계도 아니잖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왜 이들을 공격하겠습니까? 답은 단순하죠. 그 장동혁의 그 강경 그 지금 태세 거기에 대해서 방해가 되기 때문이죠. 외연 확장을 말하는 사람, 선거 패배를 걱정하는 사람, 또 장동혁 지도부의 강성 노선에 대해서 제동을 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지금 차례차례로 지금 그 당 지도부에서는 위험 인물로 이렇게 낙인이 찍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참 그런데 여기서 씁쓸한 그런 장면을 제가 하나 또 어제 또 확인을 했는데요. 안철수 의원입니다. 안철수 의원. 참 안철수 의원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쓰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총에서 최고위원 조광한 씨가 와가지고 거기서 쏜소리하고 부딪히고 나가면서 배지 정말 참 배지 대단하네 하면서 이렇게 비아냥거리면서 가고 이렇게 했던 거짓에 대해서 실상을 제대로 파악도 못하면서 안철수가 뭐라고 했냐면요. 의총이 금배지의 전용 공간이 돼서는 안 된다는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원외 당협위원장 존중을 하겠다는 거죠. 그 존중한다는 거 그거 말은 맞아요. 말은 맞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지금 현재의 그 맥락을 쭉 지켜보면서 안철수가 왜 의총이 금배지 전용 공간이 돼야 되느냐? 원외 당협위원장 또 최고위원이면서 원외 당협위원장 와서 왜 마이크 못 잡냐? 이러면서 그 사람들과 지금 공조하는 듯한 그 사람하고 공조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도 내부에서 살짝 쓴소리를 하는 듯 하면서 장동혁하고 조금 부딪히는 장동혁을 지적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도 결국은 자기도 피해 입을까 봐서 결국은 조광한 씨하고 이렇게 손을 잡으면서 자기도 당신 비판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안철수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철수가 이와 같은 표현을 했다는 것은요, 결과적으로 원외 강경 조직의 표적 정치에 정당성을 더 씌워주는 이런 아주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말로 이렇게 보여져요. 그런데 안철수도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평소에 쓴소리 하는 듯한 이런 지금 모양새를 보이면서 지금 의총 분위기가 어땠는데 무슨 일로 해가지고는 조광은하고 정성국하고 그렇게 발언이 그렇게 벌어졌는데요. 조광환이 지금 마이크 잡고 발언하면서 나가면서 정성국 의원을 향해서 야, 너 나와봐 하면서 그냥 한판 그냥 그대로 멱살잡이 할 듯이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나간 거 그게 지금 문제됐던 거 아닙니까? 안철수 의원 도대체 상황을 지금 제대로 알고나 얘기하는 겁니까? 안철수 의원 그 자리에 있긴 있었습니까? 참 저도 안철수 의원 모르는 관계가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제대로 상황을 파악하고 글을 쓰든지 이렇게 해야죠. 입장 표명이라도. 지금 필요한 것은요. 의총에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뭐 출입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데 있어서 의총 출입에 있어서 평등권 논란을 벌일 그런 상황이 아니고요. 지금 상황은요. 오히려 윤리위원회, 당무감사위원회 이 기구들이 당내 기구들이 숙청도구로 전락한 그런 구조 자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침묵하거나 초점을 비켜가는 발언은 중립이 아닙니다. 이런 체제를 사실상 용인하는 그런 선택이라는 거예요. 지금 안철수도 지금 장동혁의 이와 같은 강성기조, 제거정치, 또 제명정치 이런 것을 자기의 쓴소리하면은 바로 제거하고 제명하려고 하는 이런 정치, 이것을 사실상 용인하는 그런 선택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의원총회는 의원들이 모이는 자리 아닙니까? 원외 당협위원장은요,
당신들 와서 특별히 특별한 경우에 와서 발언 좀 하세요. 이런 기회를 줬을 때, 그 다음에 또 오늘은 누가 참여할 겁니다 라고 하는 식으로 사전에 그 원내, 그러니까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에게, 배지들에게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예고가 됐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예외적으로 원외위원장들이 그렇게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전 예고 없이 그냥 불쑥 와가지고, 물론 그것도 다 꾸민 짓이겠습니다만은, 와서 한마디 해, 쓴소리 한마디 해. 지가 배지 달았다고 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와가지고 그들을 향해서 폭격 한번 해. 이런 식으로 사전에 예고가 안 됐겠습니까? 자기들끼리는. 그러니까 와서 마이크도 잡고 그렇게 했죠. 그렇지 않습니까? 의원총회가 뭔데요? 현역 의원 자리에, 의원들의 지금 총회 아닙니까?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거, 그것도 예외적으로 양해를 구하고, 오늘 누가 최고위원 누가 온다. 이런 식으로 원외 당협위원장 누가 온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 그거는 허용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전혀 예고 없이 턱 나와가지고 마이크 잡고 쓴소리하고, 그러면서 나가면서, 응? 대놓고, 야, 뭐, XX, 너 나와봐. 나오면 그냥 완전히 멱살 잡고 한 대 그냥 날릴 듯이 그런 행동하고 나가는 게 그게 옳은 태도입니까? 옳은 태도? 맞습니까? 그런 게 용납되지 않는 거예요. 민주당스러운. 예? 조폭입니까?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요, 본래 기능이 갈등 조정 그런 그 기능을 해야 되는 그런 곳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국힘은 오히려 갈등을 제거합니다. 토론 대신에 제소를 하고 설득하는 대신에 당무감사에 붙이고 정치를 하는 대신에 표적을 삼아가지고 그 사람을 집중적으로 포화를 쏴대고, 이게 강한 리더십입니까? 리더십이 강해지려면요, 그 사람들로부터, 나를 비판하는 사람들부터 설득하고 내 진의, 내 본뜻은 그런 게 아니다 해서 그 사람들을 설득하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오히려 끌어안아야죠. 그게 리더십이고, 그게 대화의 리더십이고, 또 그렇게 하더라도 그게 그 상대방이 이해를 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그런 대로 또 투표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유연하면서 설득의 리더십으로 가게 되면은요, 그게 바로 강한 리더십이 되는 겁니다. 불안한 권력을 선택하는 가장 원시적인 통치 방식이 이와 같은 무대뽀, 강폭한 이런 리더십을 행사하는 거, 이게 가장 원시적인 통치 방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어제는 배현진, 정성국이고, 뭐 오늘이라 할까요? 오늘은 배현진이고 정성국이고, 그렇지만은 또 어제는 또 오세훈이었고 김무성이었고, 그런데 앞으로 내일은, 모레는 여러분 누구든지 될 수가 있습니다. 쓴소리 살짝이라도 뭔가 저 사람이 우리하고 같은 편이 아닌 것 같아. 장동혁에 대해서, 장 대표에 대해서 좋은 생각 안 가지고 있는 것 같아. 이래 하면은 그 다음에 타겟이 되는 거죠. 그래서요, 지금 상황, 국힘 상황은요, 특정 계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은요, 장동혁 체제 아래 친위 원외 조직이 작동시키는 정당 내부 숙청 시스템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대로 된 정당입니까? 제대로 된 정당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조금 더 제가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진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장동혁 지도부가, 장동혁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는 지금 아까 제가 나왔던 거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뭐냐면은 2월 2일 날 장동혁 대표가 정말 당 안에서 의원총회에서 곤혹스럽게 자기가 완전히 헛발질한 거,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전 대표에 대해서 완전히 제명으로 해가지고 쳐낸 거, 제거한 거,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거, 그거 완전히 자기가 실토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자기에 대해서 거취 표명을 요구를 받고, 거기에서 본인이 4일날 어제죠,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거취 표명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죠. 그런데 침묵했지 않습니까? 그 대신에 홍위병들이 움직였어요. 그죠?
자, 이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정당 민주주의 기본 원칙이 지금 국힘 안에서는 완전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무너지고 있어요. 2월 4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 그리고 장 대표는 스스로 2월 2일 날 의총에서 약속했던 연설 후에, 교섭단체 대표 연설 후에 그 지표명을 하겠다고 이렇게 했던 걸 끝내 어제 하지 않았습니다. 사퇴 여부도, 책임 인식도, 향후 일정도 전혀 밝히지 않았습니다. 침묵하고 넘어갔죠. 그런데 그 침묵을 한 그 시점에 정확히 같은 시간에 당 안에서는 전혀 다른 움직임이 시작이 됐다는 거죠. 의총에서 장 대표를 정면 비판했던 친한계 의원들, 아까 말씀드렸던 정성국, 배현진, 한지아, 박정훈 등등 이들에 대해서, 이들을 상대로 해서 원외 당협위원장들을 앞세운 윤리위 제소 당무감사 요구가 조직적으로 준비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 더 충격적인 것은요, 이 과정에서 그 영판장 돌리고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명단에 이름 안 올리면은 당신들도 감사 대상이 된다, 이런 식으로 압박을 했다고 하는 거, 이런 얘기가 지금 공공연히 오가고 있죠. 이게 바로 지금 해당 행위 아닙니까? 이게 바로 윤리위원회 감사 받아야 될 사안, 윤리위원회 제소돼야 될 사안이고, 이게 당무감사 받아야 될 사안이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정치적 성향도 다르고 이해관계도 제각각 다른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마치 하나의 지위 아래 움직이는 듯한 이런 모습, 이게 자발적 연대입니까? 강요된 동원 아니겠습니까? 강요된 동원. 자,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겁니다만은 지금 원외 당협위원장들을 지금 완전히 그냥 가지고 노는, 자기 친위 조직으로 그렇게 활용하고 있는 그런 장동혁 당 대표에 대해서 제가 오늘 조금 더 집중적으로 비판하기 위해서 지금 다시 반복되는 그런 말씀이기는 합니다만은 조금 더 깊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앞에서는 대표가 침묵하고 뒤에서는 외곽 조직이 칼을 들고 있는 그런 모양새죠. 대표는 자기 책임 여부, 사퇴 여부, 거취 표명에 대해서 전혀 말도 안 하고, 예? 그다음에 홍위병들이 전면에 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장동혁 지도부가 선택한 위기 관리 방식이에요. 윤리위나 당무감사위원회 이런 것들이 본래 그 기능이 뭡니까? 뭐 하는 데입니까? 윤리위는요, 당헌 당규 위반이나 명백한 비위가 있을 때 작동하는 그런 장치 아닙니까? 당무감사는요, 재정과 조직 운영의 투명성 이런 거 점검하기 위한 그런 제도입니다. 돈을 그냥 완전히 잘못 쓴다든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 당무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감사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당 안에서 감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 합니까? 지금은 도대체 어떻습니까? 중앙윤리위원회, 당무감사위원회가 지금 뭐 하는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지도부를 비판했다는 정치적 의견 표명이 곧바로 징계 사유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예? 윤리장치가 권력 방어 수단으로 지금 바뀌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요, 진짜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목적, 무엇을 위해서 윤리위원회가 존재하느냐, 윤리위원회가 무엇을 하고자 하느냐, 바로 이 목적의 문제예요. 윤리는요, 보복의 도구가 아닙니다. 당무감사도요, 협박수단이 아닙니다. 국회의원은 단순한 당원이 아니라 헌법기관적 성격을 갖는 이런 공직자 아닙니까? 그 의정활동과 정치적 발언은 최대한 존중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비판을 이유로 윤리위를 들이대고 그렇게 하게 되면요, 그 정당은요, 토론 조직이 아니라 복종 조직으로 바뀝니다. 원외 당협위원장이 정치를 지휘하는 그런 정당으로 바뀐다는 거죠. 바뀌었다는 거죠.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연판장으로 해서 성명문 발표하면서 특정인에 대해서, 특정 현역 의원들에 대해서, 예? 표적으로 해가지고 사퇴하라, 물러나라, 사과하라, 예?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는 것이 바로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정치를, 예? 국힘 정당 정치를, 자기네들이 원내 정치를 지휘하고, 그 다음에 지금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아무리 그들이 밉다, 잘못하고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헌법기관 아닙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쨌든 사퇴하라 이렇게 요구하는, 사실 이 사람들이 집단으로 해가지고 정치인 배지들을, 국회 현역 의원들을 지휘하는, 겁박하는 이런 지금 정당, 이게 정상적인 정당입니까, 여러분? 정상적인 정당 맞아요? 진짜 더 심각한 대목은 정말 따로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짜 선출되지도 않은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전면에 나서서 현역 의원들을 징계하라고 압박하고 이에 동참하지 않으면 그들 역시 감사 대상이 되는 이런 구조. 지도부는 뒤로 빠지고 외곽 조직이 실질적 정치 통제 역할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 헌법상 허용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 헌법에서 그런 짓 하라고 우리 헌법에서 정당에 대해서 우리 헌법상 제도적으로 그렇게 정당 제도를 보장하고 있겠습니까? 우리 헌법의 정당은 헌법에 의해서 제도 보장이라고 하는 형태로 해서 정당 제도를 보장하면서 정당 내부의 이런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것은 최대한 자율성을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한계가 있죠. 한계가 있죠. 민주적 기본 질서라든지 자유민주주의 정치 이념이라든지 이런데 합당한 합당한 정당 운영이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당 민주주의의 기본은요, 내부 토론과 책임 정치입니다. 지금처럼 비선적 구조가 전면화돼서 그렇게 운영이 되면은요, 당은 공적 조직이 아니라 사적 권력 집단으로 변질이 되는 겁니다. 이 방식으로 선거 치르겠습니까? 지도부는 아마 이렇게 계산할 겁니다. 내부부터 정리하면 당장은 버틸 수 있다. 또 선거 포기했죠, 지방선거. 그런데요, 선거는요, 지금 목전에 이제 딱 들이닥친 선거는요, 이제 4개월도 안 남았어요. 6.3이잖아요. 6.3. 6.3 지방선거인데 오늘 2.5잖아요. 4개월도 만 4개월도 안 남았어요. 사전투표까지 하면은요, 이제 3개월 3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이런 상황, 이게 지금 지도자의 역할 맞습니까? 이전이었으면 바로 지금 비대위로 넘어갔어요. 버티기를 하니까 버티는 사람은 어떻게 이것을 끌어내리겠냐 해가지고 지금 그냥 버티고 장동혁이 그대로 있는 것이지, 이전 같았으면은요, 진짜 대승적으로 지방선거라고 하는 이거 참패할 것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어쨌든 도의적으로라도 내가 물러나겠다 그러면서 비대위로 바뀝니다. 이게 이거는 지금적인 장동혁 국힘은 그래서 정상적인 국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보수 정당이 아니라는 거예요. 극우들에 의해서 전한길, 고성국 등등 이와 같은 극우들에 의해서 그들이 옹립한 사람이니까 그들의 옹립한 그 사람으로서 그 지위에서 물러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정말 처참한 지방선거 결과가 예상이 되는 이런 지금 국힘 정당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선거는요, 내부 충성도가 아니라 외부 신뢰, 국민들로부터, 주민들로부터 신뢰에 의해서 치러지는 겁니다. 지방선거는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대표는 책임 회피하고, 비판 의원은 징계 대상이 되고, 원외 인사들이 서로 감시하고, 또 현역 의원들까지도 오히려 자기들이 지금 좌지우지 제거하려고, 제명하려고 하고, 그렇게 당 윤리위에다가 제소를 하고, 또 당무감사 요구를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원외 홍위병들이 그런 짓을 하고 하는 이 정당, 이게 정상적인 정당입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요, 누가 거리에서 명함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누가 자발적으로 조직을 움직이겠습니까? 누가 자발적으로 이런 정당의 이런 후보들을 누가 자발적으로 뒤에서 도와주려고 자원해서 그렇게 봉사를 하겠습니까? 한심하죠. 남는 거는요, 강경지지층뿐입니다. 예? 신천지 신도들 모아가지고 그렇게 길바닥에서 자원봉사 그렇게 받아가지고 하세요. 그러면은 정말 이런 패턴 끝은요, 수도권 붕괴, 광역단체 참패, 그리고 책임 없는 지도부 교체, 이게 이런 결과가 될 겁니다. 이런 결과가 될 거예요. 결론적으로 요약한다면요, 장동혁 대표는 약속한 거취 표명하지 않았고, 그 거취 표명하는 그 시점, 거취 표명하기로 약속했던 그 시점에 원외 홍위병들이 발호를 했습니다. 시간 끌기, 공격하기, 겁박하기. 이게 출구입니까? 침몰, 당 지도부 침몰하는 것을 늦추는 방법입니다. 대표 결단 필요합니다. 지금 필요한 거는요, 당무감사 요구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책임지는 정치를 하는 것이 지금 필요한 겁니다. 정치는요, 결국 책임이에요. 책임 없는 권력은 오래 못 갑니다. 여러분.
책임 없는 권력은 오래 못 갑니다. 자, 이제 전환길 얘기를 좀 합시다. 전환길 얘기를 좀 합시다. 전환길이 지금 장동혁에 대해서 영화 보러 오라 그랬잖아요. 지가 만든 영화 개봉하는 것에 대해서요. 완전히 코미디 같은 지금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뭐 영화 논쟁이니 뭐 이렇게 해서 영화 보러 오라. 안 오면은 뭐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소정에 무슨 또 반박을 할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서 겁박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영화 보러 오라 마라 이 문제가 아니에요. 장동혁이 전환길 본인에 대해서 또 거구를 뒤에 윤어게인 세력을 뒤에 등에 업고 있는 전환길이 장동혁 우리에게 얼마나 충성하는지 한번 보자. 정치적 충성도 테스트라고 하는 점, 이 점을 제가 지적을 좀 하고자 합니다. 거구 성향 전직 한국사 강사였던 전환길 씨가 3일이죠. 화요일 날 3일 날 귀국하면서 동시에 다시 정치 전면에 나섰는데 그는 자신이 제작한 영화 조작된 내란 감춰진 진실 해서 12.3 비상계엄을 재해석한 작품이라면서 그 개봉일이 2월 4일 어제였습니다. 장동혁 국힘 대표와 당 지도부가 반드시 영화를 관람하라고 공개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이거는요, 본질은요, 단순한 영화 관람 요구가 아닙니다. 전 씨는요, 장 대표가 어떻게 당대표가 됐는지, 누구의 지지를 받았는지 돌이켜보라. 만약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할 경우 자신, 즉 전 씨와 지지자들을 버리겠다고 지지자들이 버리겠다고 그렇게 경고하면서 압박 강도를 높였습니다. 지금 상당히 중요한 그 맥락인데요. 전환길은 과거에 장동혁 대표가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윤어게인 세력을 적극 옹호했을 때부터 중요한 정치적 우군이었죠. 그 연대고리가 지금 와서 영화 관람이라고 하는 그런 의뢰로 해서 영화 관람 해주면은 좋아. 내가 그때 적극적으로 당대표 되게 만들어준 데 대한 이런 예의를 지키는 것으로 인정하겠어. 이런 식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요. 장 대표가 지금 전환길의 이 요구 앞에서 어떻게 대응할지가 정치적 당내 또 정치적 균열, 당내 균열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요. 현재까지 어제 밤까지 공식적으로 장 대표가 영화 관람을 응했다 하는 이런 그 어떤 보도나 이런 것들은 전혀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영화 관람을 하니 안 하니 하는 데 대해서 안 갔다, 영화 관람 안 간다.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정치권에서 전형적인 행동들 여러분들 우리가 익숙하죠. 공개적으로 응답하면은 압박의 굴레에 자기가 묶이고 공개적으로 거부하면 또 강성 거구들로부터 불만을 자극하게 되죠. 그래서 현실적인 선택지로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조용히 장동혁, 김민수 등등이 뭐 갈 사람 빤하죠. 장동혁, 김민수 또 누굽니까? 김재원 또 송은석 그 다음에 또 정점식 또 이번에 조강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6, 7명 정도가 양향자까지 한다면은 뭐 그렇겠죠. 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조용하게 그렇게 영화관을 찾는 비공식 관람하는 이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주말에 살짝 가가지고 이렇게 하는 영화 관람하는 이런 그 방식을 타이밍을 보고 그렇게 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언제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저는 아마 그냥 넘어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윤어게인 거구들한테 지금 휩싸여 가지고 있는 그들한테 지금 밑보이게 되면은 장동혁은 바로 지금 날아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눈치를 안 볼 수도 없어요. 당장에 개봉일에는 못 가, 안 갔다. 그날이 바로 또 당 대표, 교섭단체 대표 국회 연설하는 그 자리였기 때문에 그날은 가기가 힘들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양해를 좀 구하고 이해를 해주겠지 이렇게 하고. 그럼 주말에 아무래도 언론 보도가 조금 적어지니까 그때 슬며시 가는 방식 그걸 택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주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은 금요일 밤입니까? 토요일입니까? 일요일입니까? 저는 토요일 정도, 토요일 저녁, 토요일 밤 이때 살짝이 갔다 올 것 같아요.
아마 그러지 않겠습니까? 금요일이면은 금요일은 또 그래도 기자들이 활동하는 때거든요. 일요일은 바로 일요일 날 갔다 그러면은 그날은 또 월요일 날 바로 보도가 그냥 월요일 날 보도가 펑 터지거든요. 토요일 정도 설적이 갔다 오면은 일요일 하루 묵히고 월요일 날 또 새로운 이슈가 또 떠오르고 이렇게 하니까 그럴 것 같아요. 토요일 저녁 정도에 슬쩍 조용하게 가지 않을까. 혼자 가는 게 아니고 여러 명 그냥 한 묶음으로 해가지고 가서 그렇게 자기 참석을 희석시키는 그런 짓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런 방식은요, 조직적으로 그 응답을 하면서도 공식적 책임을 희석시키는 그런 정치적 회피 동선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문제는요, 갈까 말까 하는 이런 선택이 영화 관람이라고 하는 그 선택이 단지 영화 한 편의 관람 여부 그것을 떠나서 보수 진영의 가치 정렬과 당내 주도권 경쟁을 드러낸다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어요. 장 대표에게 바로 이 영화 관람 여부는요, 국힘당 내부의 책임당원들, 거기에 강성층, 중도 확장 이 사이에서 어디에 서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시험대다. 가기는 갈 것 같아요, 저는. 한번 지켜보십시다. 여러분들도 잘 한번 지켜보세요. 이 사람이 진짜 토요일 저녁에 살짝이라도 당 지도부들하고 이렇게 우르르 가가지고 그렇게 관람하는 이런 모습 보이면은요, 이 사람은 여전히 윤핵인 거구에서 못 벗어난다. 이거 여러분들 관찰하십시오. 어제 그 전환길이 요구했던 것은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할 것이냐, 아니면은 강성 우파 세력의 압박을 받아들이면서 정치적 균열을 관리할 것이냐, 이 선택지를 놓고 당대표가 지금 답을 해야 될 시간,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시점이다. 그 답을 하는 방식이 뭐냐? 영화 관람이다. 이렇게 지금 장 대표를 지금 겁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국힘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 그것을 영화 관람으로 해서, 장 대표의 영화 관람으로 해서 그렇게 국힘 정당의 방향성을 우리가 확실하게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이니까요. 여러분들 잘 지켜보십시오. 진짜 관람하러 간다 그러면 윤핵인 정당이다. 그렇게 낙인을 찍어도 됩니다. 아직까지도 거기서 전환길 밑에서 허우적거리고 있구나. 구제불능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자, 이제 단계 사건이냐 단계 모함 사건이냐 관련해 가지고요, 제가 주진우 의원에게 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주진우 의원 한 사람에게 제가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단계 논란이 시작됐을 때 재작년이네요 벌써. 주진우 의원은 방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국힘의 법률자문위원장이었죠. 누구보다 이 사건에 대해서 가장 깊이 확실하게 자료조사하고 검토하고 분석하고 이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주진우 의원은 그랬습니다. 공개적으로. 한동훈 대표와 당원 게시판 글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하루 평균 2건 수준의 글로 여론 조작이 가능하겠느냐. 이건 사실상 한동훈 끌어내기 프레임이다. 이렇게 그 당시에 확실하게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정리하면 분명합니다. 이거는 전혀 문제될 바 없는 사건이라고 하는 이런 결론을 지었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 문제 없다던 그 사건이 어느 날 갑자기 제명의 근거가 됐습니다. 그 제명의 대상은 한동훈 전 대표죠. 지금 이 시점에 주진우 의원은 반드시 말했어야 돼요. 뭐냐? 제가 법률자문위원장으로서 확인한 사실은 이렇습니다. 제명은 과잉입니다. 혹은 반대로 판단이 또 그 사이에 입장이 바뀌었으면은 왜 바뀌었는지, 왜 달라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주진우 의원은 설명을 했어야 돼요. 법률가 정치인의 최소한의 책무입니다. 그런데 주 의원은 침묵했습니다. 의총에서도 언론 인터뷰에서도 SNS에서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자기가 한참 여기에 대해서 문제없다 하면서 그렇게 떠들던 그 주진우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저는 이중적인 모습을 본다는 거죠. 기회주의적인 주진우 의원의 모습을 보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 침묵을 우연으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그 한동훈 제명은요, 사실관계가 확정된 사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윤리위 결정문조차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했던 표현에서 직접 작성 여부는 수사로 확인해야 된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법적으로 보면은요, 행위 주체도 불분명하고, 또 책임 기속도 정리되지 않았고, 비례원칙 검토조차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당무감사위원장이 단순히 민사법 교수인데 지금은 뭐 헌법으로 과목을 바꿨다느니 전공 과목을 바꿨다니 완전히 코미디 짓을 하고 있는데요. 적어도 민사법 쪽이 아니라 공법 쪽, 헌법, 행정법 이런 쪽의 법리에 따르면은요, 비례원칙, 예? 잘못한 행위와 처분 행위, 이것에 있어서 균형 유지,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헌법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거는 과잉금지 원칙이라고 하고, 행정법에서는 이것을 비례원칙이라고 얘기해요. 네? 비례원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걸 제대로 고려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제명을 한 것은 명백히 과잉처분입니다. 바로 이런 국면에서 주진우가 과거에 문제 없다고 정리했던 주진우 전 그 법률자문위원장이 전혀 나서지 않고 그렇게 침묵으로 일관하고 이 사태에 대해서 외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정치적 책임 회피다. 이렇게 저는 주 의원에 대해서 제가 직접적으로 비판합니다. 더 분명하게 말하겠습니다. 주 의원이 침묵한 이유는 단순해요. 왜냐하면 지금 말하면 자기에게 불리하기 때문이죠. 지도부가 각을 세워야 되고 대표 체제에 흠집을 내야 되고 본인의 정치적인 입지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입을 닫은 것입니다. 이건 중립이 아니죠. 전형적인 기회주의자죠. 과거에는 팩트체크처럼 본인이 모든 것을 딱 재단하고 이거는 맞아, 이거는 틀려 하면서 이렇게 나섰던 그 사람이 지금은 권력 방향을 보면서 몸을 숨긴 거 아닙니까? 자, 주진우 의원에게 제가 공개적으로 묻겠습니다. 첫째, 이 사건은 단계 사건입니까? 단계 모함 사건입니까? 둘째, 예전에 문제 없다고 했던 그 판단이 지금도 유효합니까? 유효하지 않습니까? 셋째, 제명이 옳다면 왜 과거 발언을 번복하는지 설명하십시오. 넷째, 제명이 틀렸다면 왜 지금 침묵하고 있습니까? 정치는요, 입장을 바꿀 수는 있어요. 입장 바꿀 수 있어요. 충분히 이해해요. 하지만 법률가로서 입장을 바꿀 때는 반드시 왜 바꿨는지 이유를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설명 없는 침묵은요, 전문성도 양심도 없는 그런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산 피해자는 당연히 정당 민주주의고 크게 보면 당원이고 또 결국 국민입니다. 또 더 구체적으로는요, 한동훈 대표 본인이에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마디 덧붙이겠습니다. 이번 제명 정국의 중심에는 장동혁 지도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변에서 사실을 알고도 말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 사태를 더 악화시키고 있다는 거죠. 주진우 의원이 핵심적인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팩트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침묵하면은요, 정치는 진짜 가장 빠르게 무너집니다. 주진우 의원, 이제라도 답하십시오. 이제라도 양심 선언을 하십시오. 국민 아직까지 법률자문위원장 주진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침묵은 중립이 아니에요. 침묵은 공범입니다. 침묵은 공범이에요. 공범짓 그만하십시오. 공범짓 그만하십시오. 그 정도로 제가 좀 흥분해지네요. 주진우 의원 입 쳐닫고 있는 거 보니까 제가 흥분해지네요. 좀 톤 다운 하겠습니다. 이제 뭐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렸었죠. 장동혁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 어제 했을 때 선거제도 개혁 중에 하나, 선거 연령 16세 하향 추진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제가 눈에 번쩍 띄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잠깐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꺼낸 선거 연령 16세 하향 제안한 것은요, 정책 제안이라기보다는 정치적 타이밍이 너무 정확한 그런 카드를 던졌어요. 왜 하필이냐? 왜 하필 지금이냐? 왜 하필 지금 이 선거 연령 16세 하향 조정이라고 하는 이 카드를 던졌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이런 의혹을 피해 나갈 수 없을 겁니다. 첫 번째, 한 4가지 정도 제가 이유를 달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을 그렇게 한 4가지 정도 이유를 메모를 했는데요. 지금 현 정국이 본인에게 너무나 불리한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주장할 만한 사안을 국힘당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가 던지는 이런 지금 불리함을 벗어나기 위한 하나의 쇼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도부의 정당성 논란, 제명 정치 후폭풍, 또 여론조사 정책 국면에서 정책 아젠다를 선점할 필요가 있었고 그 중에서도 선거제도는 가장 큰 파장을 낼 수 있는 그런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민생 경제는 뭐 성과로 말해야 되지만은 선거제도는 말로도 국면을 흔들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카드는 정책 성과를 만들기 어려운 상황에서 꺼낸 고위험, 고주목 카드입니다. 이게 뭐 실현 가능성이 있어서 던진 게 아니고요. 어쨌든 이슈를 전환하기 위해서 그렇게 던진 카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실현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실현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선거 연령 하한은요, 단순한 법 개정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헌법 가치, 청소년 보호, 정치 중립성, 또 중등학교에 있어서 그 정치적 중립성, 교육에 있어서 정치 파행, 이런 식으로 하는 이 논쟁, 이것을 동시에 수반하는 문제죠. 특히 지방선거까지 남은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여야 합의라든지 공론화, 법 개정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도 6.3 지방선거에 바로 적용을 하자. 선거 연령 그 16세 하향해가지고 바로 적용하자. 이런 언급을 한 것은요, 실행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상하고 한 것이 아니고 정치적 메시지, 효과, 그걸 노린 그런 발언에 불과하다고 봐요. 정말 저는 참 정말 꼼수 쓰는 그런 그 장동혁의 모습을 봤습니다. 세 번째, 전국 돌파용 주장. 바로 같은 의미의 분석입니다. 전국 돌파용 주장일 가능성이 높다. 16세 하향 그 선거 연령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논쟁을 연설 중심으로 끌어왔고 주목을 끌게 했고요. 지도부가 처한 내부 갈등과 책임 논쟁을 외부 이슈로 전환시키는데 일단은 주목을 받게 했으니까 성공은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16세 하향 논쟁에 대해서 찬반 논쟁이 붙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본인의 정치 책임 문제는 뒤로 떠밀리지죠. 자, 선거 연령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싸워보자. 그러고 나서 나에 대해서 책임 문제 그거는 그 뒤에 하자. 뒤에 얘기하자. 이걸 위해서 던진 카드라는 거죠. 이건 전형적인 의제 전환 전략입니다. 꼼수가 또 보이죠? 그 다음에 또 네 번째, 청년 정치 참여 확대라는 명분 역시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정치교육, 학교 내 중립성 보장, 정당의 청소년 접촉 방식에 대한 설계 없이 선거권만 16세로 하향해서 앞당긴다? 참여 확대가 아니라 청소년들, 고등학생들 공부해야 되는 한참 아직까지 정서 교육이 먼저 필요한 그런 그 고등학생들에 대해서 선거판에 동원하는 이런 논쟁으로 흐를 위험이 있다는 거죠. 심각한 문제를 던졌어요. 정말 이 사람은 진짜 전혀 문제의식 없이 전국에 지금 당장의 본인이 위기 상황만 지금 벗어나면 된다. 이슈만 전환시키면 된다 하는 이런 생각으로 던진 카드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국힘 안에서도 이것을 용납하겠습니까? 결국 이 카드의 본질은요, 가능하냐라고 하는 이런 가능성 여부 논란보다는요, 왜 지금 하냐? 왜 지금 16세 하향이냐? 이거예요. 이런 의문, 본인 주변에서도 이런 의문이 막 그냥 분출을 할 겁니다. 지도부가 처한 정치적 압박을 벗어나기 위한 탈출 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치는요, 진짜 그야말로 어떤 이슈든 타이밍의 예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타이밍만 있고 책임이 없다. 그러면은 그냥 구호뿐이죠. 선거 연령 카드는요, 지금 국힘의 위기를 설명은 해주지만은 해결할 수 있는 본인의 거친 문제, 이것을 16세 하향 카드로 해서 거친 문제 위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이런 카드는 전혀 못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진짜 오늘요, 침묵한 대표, 폭주한 홍위 조직,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집단이 때를 지어서 80명 때를 지어서 현역 국회의원 배지를 사퇴를 요구하는 이런 짓을 감행하게 하고, 그들이 자발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뒤에서 장동혁 홍위 부대로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것들, 이것은 정말 국힘이 정당으로서의 본분, 정당으로서의 가치, 정당으로서의 정통성, 이것을 상실한 그런 행위들이다. 넘어온 사람들이 국힘을 완전히 다 망가지게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